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그리고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야, 오늘 오랜만에 또 둘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안내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불참을 하셨고요. 저랑 앤서님께서 또 오랜만에 둘이 하는 맛이 있죠 또. 그렇죠. 이게 또 둘이 하면 뭐 좀 되게 허전할 것 같은데 의외로 둘이 하면 또 둘이 오디오가 차요. 말이 많아져요. 맞아. 우리가 오히려 여러 명이 하면 말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둘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도 댓글과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할 건데 후원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우선 계좌 후원으로 긴급 지원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원금이겠죠? 와우. 네, 2만 원 보내주셨고요. 시드락포에버님께서 또 감정가를 보내주셨는데 140회 ADHD에 3,000원, 나르시시스트에 3,000원, 조력자살 합법화에 3,000원,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오기까지에 3,000원,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에 3,000원씩 보내주셨고요. 뉴스브리핑 68회에서 72회까지 해서 5,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NPC님께서 1,000원 후원해주셨고요. 아이디를 남기지 않으셨는데 144회 범래님 3,000원, 145회 앤서님 3,000원 이렇게 또 후원을 보내주셨고 마지막으로 103회에 계란말 22님께서 2,000원을 보내주셨어요. 103회가 뭘까요? 103회가 멀리 가야 되는군요. 103회면은. 그러니까요. 103회가 평등에 대하여. 그 언급하셔가지고 그러네요.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앤서님께서 요즘 다시 들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걸 듣고 또 계란말 22님께서 후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팟빵 에피소드 후원으로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요. 이장관 행복추구기원님께서 MBTI 성격을 팝니다에 1,000원, 평등에 대하여의 고딕체 A님께서 1,000원, 지구온난화 인류종말론 31회네요. W마운틴님께서 1,000원,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의 W마운틴님께서 1,000원, 페르숑님께서 5,000원 후원해주셨고요. 경계성 성격장애, fit 앤서 최애 미드 이렇게 써있는 거에 또 페르숑님께서 10,000원 후원해주셨고요. 니콜라 테슬라 편에 또 이장관 행복추구기원님께서 1,000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편에 천지간 쿠호님께서 1,000원, 그리고 133-3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편에 또 천지간 쿠호님께서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오기까지의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께서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정기 후원해주시는 애나닝님까지. 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역대급이에요, 이번이. 제가 읽으면서 지금 방송본으로는 깨끗하게 편집돼서 나왔겠지만 몇 번을 절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께서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저희 아까 긴급 지원금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주간 시트콤 환과 손님이 네네. 보내주셨어요. 많이 덥다면서 지원금 입금하셨다고. 에어컨 시즌이 되면 범래님 그 에어컨을 언급했던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다시 들으신대요. 핫썸머 특집이었죠? 맞아요. 진짜 옛날 건데. 맛있게 드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끼리 나눠서 마셔보겠습니다. 네. 정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안내님이 안 계시니까 댓글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은데 W마운틴님께서 되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니콜라 테슬라 편에 아이폰 3GS 때부터 팟캐스트를 들어왔는데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지지익선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역대 가장 재밌고 유익하고 친근한 팟캐스트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이폰 3GS면 2010년? 저희 대학 갈 때쯤 아닌가요? 거의 대학 가고 나서 2학년 막 이럴 때. 그렇죠. 저희 대학생일 때쯤부터. 1학년, 2학년 때. 그렇죠. 그때부터 들으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후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는 게 이제 저희 컨텐츠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뒷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정말 후원자 없이 이제 생 일반인들끼리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쓴다 이런 마음에 또 후원해주신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뒷배가 돼주실 방송사가 있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든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리예요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지지익선 패널들이 들려주는 기후위기 이야기가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소재가 기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딱 기다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비슷하게 W 마운틴님께서도 다른 에피소드에 지구온난화 에피소드에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날이 덥고 뭐 열돔 현상이니 뭐니 난린데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재밌겠다. 네. 그리고 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15회 화상기후 정상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28회 친환경 연료 이퓨엘, 그리고 32회 지속가능한 슬로우 패션, 그리고 68회 기후위기와 푸드테크,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도시까지. 아, 그러네.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저랑 앤서님이 돌아가면서 네.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들어보시고 오늘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또 기대를 충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인호님께서 저희 팟캐스트의 유일한 초등학생 청취자분께서 학교에서 앞광고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초등학생 분이신데 그 친구분들이 앞광고에 잘 응해 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원래 광고라는 건 그 유효수가 있는 거고 네, 무효수가 있는 건데 무효수만 있어도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예삥님께서도 플로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Z세대 128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 Z세대 혹은 뭐 G세대라고 하죠. G세대인데 팟캐스트 들어요. 사실 팟캐스트도 지지익선이 처음이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첫 팟캐스트가 우리라는 게 이럴 수가. 감사하기도 하면서 여기보다 더 잘하는 데가 많은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네. 지지익선을 첫 팟캐스트로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성에 안 차실 거다. 이렇게 또 오만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네. 오만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플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플로 업로드할 때 그 플로가 곡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음악 맞아요. 스트리밍 어플이다 보니까 제가 에피소드랑 관련해서 들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들을 넣고 있습니다. 제 에피소드에만.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앤서가 무슨 노래를 넣었는지 최근 에피소드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보면 이제 띠온님께서 그 니콜라 테슬라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니콜라 테슬라의 에디슨에게 실망했다. 네, 나도.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니콜라와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다라고 했는데 띠온님께서 그 니콜라 테슬라 때문에 울고 있는 서학개미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이 댓글 안 읽을 수가 없어서 하나 더 읽어보면요. NPC님께서 유튜브에 봄날의 햇살 안느님, 범래님, 앤서님. 저희가 무슨 최수연이 봄날의 햇살이죠. 과분합니다. 네. 우영우도 재밌게 보셨나봐요. 네, 저도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댓글이 딱 보고 약간 이거 내가 들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아니라 더 햇살 같은 분들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면. 네네. 아니 근데 댓글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요새 댓글 너무 많아서 오는 길에 댓글 읽으면서 오잖아요. 행복합니다 요새. 네네. 유튜브에 노래하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최근에 듣기 시작했는데 범래님 너무 귀여워요. 나 이거 캡처는 해놨어. 오면서 이게 뭐지? 이러고 캡처 해놓고 얘기할까 말까 안 했는데 저랑 다른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간혹 귀엽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귀여울 리는 없는데 어떻게 귀여운지 한번 이유라도 하나 같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여기서 맡은 포지션은 딱딱한 공대생의 돌멩이 같은 AI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있는데 조금 감사하면서도 어느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싶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다뤘다고 생각해서 그 안느님께서도 이제 그만해라. 만약에 오늘 오셨으면은 기후변화 얘기 좀 그만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뭐 지구온난화 31회였나요? 그때 완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안느님도 없겠다. 청취자분들이 요청도 했겠다. 한번 해야겠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오늘 지구공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지구공학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실 텐데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구공학이라는 게 저희가 요즘에 발제문 공유를 잘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하셨잖아요. 발제문까지는 아닌데 지구공학으로 할 거라고. 그래서 네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지구랑 공학이라는 게 지구라고 하면 천문학을
공학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행성 같은 느낌이죠. 지구랑 공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오늘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지구온난화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위험하다.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위험하고 저렇게 위험하고 몇 년 내로 어떻게 되고 몇 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우리 다 조만간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오늘 지구공학을 통해서 얘기할 얘기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인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지지익선에서 지구온난화 혹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지지익선의 모든 에피소드를 하나로 퉁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구는 뜨거워졌고 지금과 같이 등 따시고 배 단단하게 살고 있는 풍요의 시대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현재의 중론입니다. 네, 실제로 매년 곡물 수확량은 감소하고 있고요. 그쵸?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태풍과 가뭄은 뭐 엄청나죠. 재산 피해가 날 정도로 엄청나고 저 멀리 해안 도시에서만 적용될 것 같았던 기후난민. 물이 올라와서 이제 그 지역을 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생활 가까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앤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만 2050년쯤은 되어야 올 거라고 예상됐던 열돔 현상 이런 게 지금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죠. 이미 우리가 50년에 겪어야 할 것들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유럽이 뭐 40몇 도? 그러면 에어컨도 없다던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본도 지금 6월에 최고 기온을 찍었죠.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일본이 42도인가? 41도인가? 도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뭐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텀블러 쓰자, 플라스틱 좀 줄이고 일회용품 좀 줄이자, 고기 좀 덜 먹자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매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해보자면 플라스틱 줄이시고요. 뭐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고 뭐 안 쓰는 전등 좀 끄시고 에어컨 좀 조금 트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중요한 행동들입니다. 개개인의 행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간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 결이 약간 인공태양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약간 과학자의 시점에서 이 지구온난화를 없애거나 혹은 지연시키기 위해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 가지를 브리핑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구공학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로 하면 Geoengineering, 말 그대로 지구공학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개인 단위의 노력보다 정부나 과학 집단에서 지구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차갑게 열을 식힐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옛날에 존재하던 분야는 아니고요. 이렇게 기후변화나 뭐 온난화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이제 연구가 많이 되던 분야인데 좀 가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기하다. 지구가 이렇게 큰데 공학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뭔가 마블 세계관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오늘 한 8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들어보시면 그럴싸한 것도 있고요. 미쳤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구를 식혀라. 지구가 너무 뜨거우니 지구를 식혀라가 이들의 목적 의식이고요. 네. 지구를 어떻게 식힐 것인지에 각자의 의견을 낸 겁니다. 자,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대기 중에 미세 입자를 살포하는 겁니다. 미세 입자를 살포한다. 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면요. 1991년 필리핀 북쪽 루손 섬에 있는 화산이 엄청난 규모로 대폭발을 합니다. 좀 옛날이라서 기억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30년 전에 그 정도로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건데 이게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기록이 됩니다. 네. 사망자가 400명인데 집과 터전을 잃은 사람이 40만 명. 진짜 컸나 보네요. 엄청난 폭발이. 규모로 터진 거예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 화산 폭발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많은 화산재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어요. 어디까지 치솟아 올랐냐? 성층권까지. 에이. 우리가 그 대기를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있는 그 대기권 안에 성층권이 있죠. 오존층이 있다고 불리우는 성층권까지 다 올라갔고요. 이게 거기서 더 올라가진 못하고 이제 옆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주변 지역의 태양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무려 0.5도가 내려갔어요. 그게 되게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기온을 내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렇죠. 이게 잠깐 예전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산업화 이전,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서 1.5도 이상 안 올리자가 지금 인류의 숙제거든요. 1.5도 이상 올라가면 우린 졌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0.5도가 내려간 거면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전체 목표치의 3분의 1이 내려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0.5도가 내려간 이 수치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화산이 뻥 하고 터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가 내려갔고요. 다시 그 0.5도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3년입니다. 이게 0.5도라고 하면은 솔직히 하루에도 막 10몇 도씩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체감이 안 되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그만큼 올렸고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려운 그쵸. 상황인 거죠.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만. 그렇죠. 그 큰 지구가 화산재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0.5도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난 거죠. 되게 큰일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과학자들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층권에다가 화산재 비슷한 미세 입자를 살포를 해서 인공 구름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화산재처럼 유해한 거 말고 사람한테 무해하면서 구름을 만들어서 햇빛을 가려주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인류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네네.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면 그 비행기 절대 대륙권에서 다니지 않습니다. 성층권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름이 대륙권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비행기 몇 대만 성층권으로 올려서 거기서 미세입자를 좀 살포를 하면 과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외부, 우주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을 좀 많이 반사시켜서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게끔 해서 지구의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부작용이 되게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햇빛의 양을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그렇고 자연한테도 그렇고 뭔가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현실성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반대 때문에 해보진 못했어요. 네네. 아이디어만 나오고 해보진 못했는데 반대의 이유는 명확하죠. 기후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영향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일조량이나 강수량을 영향을 주게 되면 농작물 피해, 전 세계의 농작물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어려워지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이 바다가 움직이는 힘도 이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건데 이 바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바다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보진 못했고요.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획은 이겁니다. 성층권까지 비행기가 뭐 수십 대가 올라가서 탄산칼슘을 거기에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구름 같은 게 쫙 생기면서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지구가 이제 식혀진다는 원리인데 이 계획 자체에 또 비판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네. 그래, 뭐 그 계획 자체는 알겠어. 뭐 그걸 했을 때 뭐 농작물 피해가 오고 바다의 흐름이 바뀌고 뭐 이런 건 그렇다 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탄산칼슘을 뿌렸어. 구름이 생겼어. 그럼 걔네가 계속 떠 있나요? 아니죠. 어느 순간 내려오겠죠. 네. 그거 어떻게 회수할 건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회수할 건데? 바람 타고 움직일 텐데. 뭐 뉴욕에서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상공에 뿌리면 그게 뉴욕 상공에만 있나? 그것도 아니고. 그게 움직일 텐데. 그래서 다시 회수하거나 청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1991년 필리핀에 있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성과 자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도움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류가 정말 막바지, 정말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할 만한 가장 유일한 수단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기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했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면 된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한 20년, 30년 지나서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는데 싶을 때 이제 좀 강대국들이
비행기를 성층권까지 올려서 시도할 수도 있다로 네. 평가받는 지구공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공학이라는 말을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나 하나의 객체라고 보고 그 지구에 엔지니어링을 가해서 지구의 온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의 나라나 마을이나 개인이 아니라 지구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뭔가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기 중에 미세 입자를 살포하는 건을 한번 얘기해보면 좀 문학에 관심이 많거나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영화 설국열차에서 이렇게 대기 중에 뭔가를 뿌리죠. 네, 거기서는 이름도 나오는데 그걸 뿌려가지고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뿌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빙하기가 왔죠. 그래서 이제 설국열차의 그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있고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영화 매트릭스의 배경도 기계와 인간이 전쟁을 하다가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거먹게 덮어버리죠. 햇빛이 안 오게끔. 그런 식으로 영화나 소설에서 좀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로 몇 번씩 나오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근데 과학자들은 정말로 이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대기 중 미세입자 살포고요. 두 번째는 식물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막에 가서 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 어쩌고 저쩌고 황사도 없어지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여러 방식으로 없앨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알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식물은 사실 나무가 아니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에요. 플랑크톤. 바다에 떠있는 미세 조류들이죠. 네네. 이걸 식물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해조류 같은 느낌이죠. 그쵸, 그런 거죠. 근데 정말로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먹어대요. 그래서 1988년 미국의 존 마틴 해양학자가 나에게 땡땡을 반 탱크 정도만 주면 나는 빙하 시대를 만들어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합니다. 야,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럼 그 땡땡이란 무엇이냐? 바로 철분이에요. 철분, 플랑크톤이랑 철분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하는데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철분이에요. 먹이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바다에는 철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철분을 바다에 부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길 만한 지역에 이렇게 철분을 부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끔 하면 정말 거의 모든 이산화탄소를 다 먹어치울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또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이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500g 정도의 철분을 바다에 뿌렸더니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하고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이산화탄소를 50톤을 먹어치웁니다.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거죠. 이건 500g으로 테스트를 했으니까 전 세계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 있는 곳에 철분 몇 킬로그램씩만 부어놓으면 빙하기가 온다 이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하도 빨아먹어가지고. 쉬운데? 그래서 이 실험에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솔깃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부터 바다에 철분을 뿌리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철분이 제일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적도 해역, 북극권, 남극권에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네. 일주일 만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3배, 번식력은 4배.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되게 신기할 정도로 간단하네요. 바다 표면 위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독일,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이 실험을 확장하자. 이 실험을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없애버리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네. 근데 앤서님 말씀대로 너무 쉽고 간단하죠. 네. 근데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자연계 교란이 발견이 되면서 역시 그렇군요. 중단이 되게 됩니다. 네네. 자, 우선 실험의 규모를 키우긴 키웠어요. 아까 적도권, 북극권, 남극권에서 뿌려봤더니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늘고 이산화탄소 쫙쫙 빨아먹었더니 그래서 더 뿌려봤습니다. 여기저기 더 뿌려봤더니 어느 정도까지 뿌릴 때는 플랑크톤의 증식이 엄청났는데 네. 그게 약간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만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100톤을 뿌려면
100배 증가하고 뭐 10,000톤을 뿌리면 만 배 증가하고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뿌리니까 안 늘어나요. 한계가 있었구나. 네, 한계가 있었는데 한계가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적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산화탄소를 쫙쫙 빨아먹다가 어느 정도 더 넣으니까 잘 안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닷속에 철분을 넣는 이 아이디어가 식물성 플랑크톤만 증식시키는 게 아니라 맹독성 물질인 도모이산을 만들어내는 슈도니츠시아를 증식시켜요. 뭐 하여간 나쁜 게 많이 생겼다. 그쵸. 이 슈도니츠시아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축적되고 또 고등동물이 잡아먹으면서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 도모이산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구토와 복통 그리고 방향감각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무섭다. 네. 그리고 이 도모이산은 뭐 어류가 먹고 그게 축적되고 또 동식물이 먹고 축적돼서 결국엔 사람한테까지 전달이 될 텐데 이 도모이산은 끓여도 파괴가 되지 않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중단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했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면 이산화탄소를 쫙쫙 뽑아 먹을 거기 때문에 나한테 철분 반통만 주면 이 세계를 빙하시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자신만만했던 이 과학자는 결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유전자 조작이에요. 유전자 조작.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조작할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GMO는 아시죠? 네. 네, 우리가 GMO 먹고 있죠? 그쵸.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네, 유전자 조작 식물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기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뭐 옛날에 포마토라고 해서 뿌리에선 감자가 자라고 줄기에서 위에선 토마토가 자라는 이상한 식물들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늦춰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들과 축산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 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태양빛, 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이 태양빛을 지구가 흡수를 하고요. 이 지구가 흡수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이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죠. 온실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빛 자체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구름을 임의로 만들어서 반사를 시키는 것처럼 반사를 시키면 된다. 어떻게 반사를 시킬까? 우리가 대규모 농업과 축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깔려있는 작물들의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작물의 색깔을 바꾼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축산이랑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도 농작물의 색깔을 바꿔서 반사가 되도록 하면, 그러니까 빛이 반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네네. 뭐 진짜 이 실험이 그러진 않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정말 넓은 에이커에 옥수수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는데요. 다 흰색이에요. 다 흰색이야. 그래서 막 눈부셔 죽을 것 같아. 네네. 그러면 온갖 태양빛이 다 반사가 되겠죠. 그쵸? 흰색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식물의 잎사귀를 좀 더 하얗게 혹은 좀 더 밝게 바꿔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이 태양빛을 반사시키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돼지나 소, 양, 닭들도 좀 하얗게 만들면 근데 이게 페인트 칠 하는 것처럼 들리고 뭔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네. 또 약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싶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굉장히 신박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근본이 참 어려운 거긴 한데 네네. 정말 근본의 근본은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만큼 나가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의 근본은 태양빛이에요. 네. 물론 태양은 잘못이 없습니다. 네네. 몇십억 년 동안 그러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라서 우리가 근본을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 근본의 근본으로 찾아가서 태양빛이 안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원천 차단을 해버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과 같이 정말 넓은 지역에다가 대규모 농업을 하는 초대규모 농업 국가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 식탁이 하얗게 변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잎사귀나 껍데기만 그렇죠. 잎사귀나 껍데기만 좀 하얗게 혹은 반사를 시킬 수 있을 만큼 밝게 그러니까 반딱반딱해지는 거죠. 네네. 잎사귀가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만 점쳐진 거고 실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다들 그런 걱정하겠죠. 유전자가 조작된 동식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밝혀진 게 없어요. GMO는 사실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있죠. 네. 먹여봤더니 별로 이상이 없더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실험 중이죠. 많은 네. 전 국민들이 많이 단체로. 먹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옥수수의 잎사귀를 하얗게 만든다고 해서 옥수수가 하얘지는 게 아니고 옥수수는 그대로 노란빛으로 혹은 뭐 파란빛으로 있고 이제 잎사귀들을 하얗게 해보자.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인공식물과 생체 건물이라는 거예요. 생체 건물이요? 네네. 방금 이야기했던 유전자 조작 동식물의 아이디어는 동식물의 개체 하나하나는 작고 미세하지만 그 애들이 모여서 군락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농업을 하거나 한 지역을 뒤덮게 되면 그 효과가 높아진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아니 그 농업하는 그 지역 가지고 되겠냐. 그냥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건물, 모든 옷, 모든 액세서리, 모든 도로, 모든 자동차를 하얗게 만들어버리면 아 이거 약간 정신병원 옛날에 막 하얗게 하면 사람 미친다 막 그런 속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나는데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보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 에너지를 대부분 반사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전 세계에 깔려있는 건물이 몇 개예요. 그쵸. 그런 것만 지붕만 하얗게 칠해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대부분의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이제 인공식물과 생체 건물인데요. 이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건물이 만약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깔린 건물이 몇 채입니까? 그쵸. 그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먹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과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네, 건물을 살아있게 만든다. 스스로 광합성을 하게 만든다.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요. 네,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영국 기계공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독일의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한번 각각 실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나무의 광합성 원리,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그대로 모방한 인공광합성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공나무 연구라고 합니다. 네. 이 사실 왜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말만 나무지 사실 나무는 아니지만 그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네네. 우리 그 태양열 발전하는 판 있죠. 반딱반딱한 그 반짝거리는 판. 네. 그 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태양열을 흡수해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이산화탄소와 빛에너지를 주면 그걸 흡수를 해서 다른 걸로 만들어냅니다.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 이 인공나무 기술을 좀 더 발전을 해서 모든 건물의 외벽에 바를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되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모든 건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먹고 고부가 가치의 탄소화합물로 바꿔주는 모든 건물들이 곧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뭔가 실현 가능성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있을 네. 법한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율이 좋은 촉매제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알아서 광합성을 하지만 우리가 인공 광합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촉매가 필요한데 효율이 좋은 촉매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효율이 좋은 은촉매를 한국에서 찾아가지고 또 막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기술 개발이 돼서 뭐 나무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좀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모든 건물들이 빨아먹는 거죠. 좀 비슷하게 이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도 네. 옛날에는 보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아파트 곳곳에서 보여요. 그렇죠. 네, 웬만한 관공서 지붕에 다 있고요. 학교 지붕에도 굉장히 많고 어디에서 막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서 위에 지붕 막 태양열로 하고 막 그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네.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외벽에다 바르기 시작하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는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현실성이 없는 거 몇 개 좀 더 네. 재밌겠다. 얘기를 해보면요.
참 이게 과학자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 아이디어 중에 정말 이제 정수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다에 인공 기포를 만드는 거예요. 시작부터 좀 이상하죠. No.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좀 공통점이 뭐냐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반사시키자가 있었어요. 네. 야, 건물도 하얗게, 옥수수도 하얗게, 사람도 하얗게 칠하고 자동차, 도로 다 탈색해. 그래, 다 하얗게 칠하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 네. 빛이 안 들어오면 지구는 식게 된다. 이건데 과학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태양빛을 줄여서 지구를 식힐 거라면 바다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냐. 지구의 대부분은 바다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하얗게 칠하면 되지. 아, 그 기포를 만든다는 게 바다의 색깔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바다에서 하얀색을 자주 봐요. 네. 파도 칠 때. 혹은 배가 지나가면 기포가 생기죠. 뽀글뽀글 이렇게 하얗게 기포가 생기는데 그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되면 없어지는데 만약에 그 기포를 한 열흘 정도 살아있게 할 수 있다면 배가 움직일 때마다 바다가 하얘지는 거거든요. 네. 바다를 정말 모든 바다를 새하얗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바다가 출렁이는 부분들에 있는 파도들을 조금 더 하얗게 만들 수 있다면 당연스럽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을 반사시킬 것이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영국 리즈대 기후대기과학연구소에서 계면활성제 등을 이용한 단순한 화학식을 활용을 해서 바다에 생기는 기포의 지속시간을 열흘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기포의 밝기가 10배 밝아지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 이제 꼬리가 반짝반짝한 거죠. 네네. 한 열흘 동안 그 꼬리가 반짝반짝한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2069년까지 그러니까 한 49년 뒤? 48년 뒤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0.5도씩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건 별거 없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 생기는 기포를 좀 더 오래 유지되도록 하고 좀 더 밝게 만든 것뿐이에요. 뭐 인류가 뭐 특별히 해줄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0.5도씨를 낮출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비슷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 기포를 만들어내서 우선 그 기포가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뒤덮어 버렸을 때 아까 구름처럼 바다로 들어가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바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실험이 된 적은 없지만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일단 자연을 건드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든 지구의 그 자연스러운 생태 흐름을 막는 꼴이 돼버려서 실제로 실행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네. 과학자가 나오는데요.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떠드는 거 들어보니까 우선 옥수수 하얗게 만든다부터 시작을 해서 건물도 하얗게 만들고 지붕도 하얗게 만들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바다까지 하얗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바엔 구름을 더 하얗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구름은 육지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죠. 그쵸? 그리고 엄청나게 많죠. 구름은. 네. 그 구름들을 좀 더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구름을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 떠 있는 구름들이 더 하얗게 되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구름을 이 세상에서 추방시키자. 그러니까 먹구름 없이 좀 더 하얀 구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면은 더 많이 반사가 되니까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렇죠. 지구의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 구름이 조금 더 하얗면 네. 우리는 이 지구온난화를 많이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말이 쉽지. 그러니까. 뭐 구름을 우리가 포토샵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컨트롤 A 해서 막 다 구름 선택해놓고 그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에 구름이라는 건 이 약간 소금 결정 같은 곳 결정 주변에 수분이 모여서 생기는 건데 소금을 더 보충해주면 구름이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어떻게 보충해주냐? 바닷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닷물을 퍼서요. 대기 중에 살포해요. 그러면 소금들이 이렇게 대기 중으로 막 흩뿌려지겠죠. 네네. 그러면 그 소금 결정들과 수분이 만나면서 구름이 더 하얗게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구름을 하얗게만 만들면 즉각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1도가량 떨어질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초등학생 같은 질문인데요. 네네. 그렇게 소금을 더 많이 뿌려서 구름이 더 하얘지면 네. 비가 오면 짠가요?
아, 그렇진 않죠. 진짜 초등학생 같은 네.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인위적으로 나트륨인가요? 어떻게, 뭐 하여간 그 네. 소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구름의 성질이 바뀐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비가 내려서 그 바뀐 성질의 것들이 대지에 영향을 줄 텐데 네네. 그것도 생태계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것도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참신한데 뭐 이것저것 하얗게 만들지 말고 뭐 사람 얼굴에다가 하얀 페인트 칠하지 말고 구름만 하얗게 만들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날씨 패턴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날씨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뭐 생각해서 태평양에 엄청나게 큰 허리케인 혹은 태풍 구름이 엄청나게 크게 떴는데 그게 우주에서 봤더니 새하얘. 그러면 이게 날씨 패턴이나 기후 패턴에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이것도 실험이 되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크게 빛을 반사시키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네.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인공식물이나 생체 건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흡수해서 없애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빼고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온난화를 좀 지연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거 말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나올 아이디어도 별로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류가 1년 동안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300억 톤 정도 돼요. 네. 300억 톤씩 매년 방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가 버티는 게 용하죠. 그렇죠. 이 정도면 앞에서 뭐 어쩌고 뭐 생체 건물 어쩌고 했는데 1년에 30톤 빨아먹었거든요. 근데 인류가 지구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300억 톤인데 네. 300억 톤이 넘을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가 보기에 느리게 보이는 이유는 바다 혹은 바다 안에 있는 산호들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이 넘어들면서 갑자기 기후가 이상해지고 열돔 현상이 생기고 이러는 게 관측되는 이유는 더 이상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바다가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몇 백 톤씩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도 바다가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뭐 뿜어내도 나쁘다고는 하는데 별로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바다가 이제 못 먹겠다. 이게 아마 네. 비건과 지구온난화 편에서 약간 후반부에 시스피라 씨 얘기하면서 조금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다가 산성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과학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다야, 좀만 더 먹자. 힘내. 먹고문 같은 것 같긴 한데 바다가 산성화가 돼서 이산화탄소를 못 먹는 거면 우리가 바다를 알칼리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성도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영국 옥스포드대와 카디프대 지구과학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니 해양에 탄산염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산성도를 내립니다. 그러면 해양의 산성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바다에게 좀 더 이산화탄소를 더 먹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비슷한 비판에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뭐 철분 뿌리고 어쩌고 했던 거랑 연장선상에서 그럼 우리가 바다에 뿌리는 그 탄산염은 과연 생태계에 교란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안가에 뿌리는 연구들을 많이 해요. 해안가에 뿌리면 이제 아예 뭐 심해나 더 많은 어류 뭐 조류들한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해안가에 뿌려서 좀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더라도 그때는 많이 희석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까 그 철분 뿌리는 거는 적도에 남극해에 그냥 갖다 부었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해안가에 좀 뿌려서 해안가부터 좀 알칼리화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한 거고요. 네? 실제 유명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실제로 몇 번 해봤지만 대대적으로 뭐 나라 입장에서 혹은 정부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본 적은 없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아이디어가 뉴스브리핑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이퓨엘 할 때 말씀해 주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뉴스브리핑 이퓨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엄청난 크기의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이죠. 네네.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거실이나 방 정도의 공기를 정화하는 거라면 이 탄소 포집 기술은 온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걸러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CDR,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이라고도 부르고 CCS라고 해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카본을 캡처, 포집을 해서 스토리지, 저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서 다른 탄소 화합물로 만들거나 아니면 땅 깊숙한 곳의 집안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화합물로 바꾸거나 저장을 시켜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비판이 많지만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시행을 해보고 있고 네.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은 우선 뭐냐면요. 탄소 포집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탄소도 되게 잘 모여요. 그러니까 네. 이산화탄소도 수집이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벽돌을 만들어서 탄소 포집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만든 벽돌로 다시 건물을 짓고 막 이런 자연 순화적인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선 문제는 이 거다란 크기의 공기청정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공태양 할 때도 그 태양은 어떻게 만드냐고. 맞아. 이게 탄소 포집하는 거 좋아요. 근데 탄소 포집할 때 엄청난 양의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 그쵸. 전기는 화력 발전으로 만들죠. 뭐 원자력 발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좀 더 효율이 좋아지면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받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원자력 발전을 하든 어쨌든 어떤 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든 만들어진 전기로 이 탄소 포집 기술을 돌렸을 때 포집되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으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탄소 포집 기술은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과 포집되어 모아진 이산화탄소를 가공하는 기술이 분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사실 기름도 똑같아요. 원유도 퍼올리는 국가 있고 그 원유 사서 정제해서 휘발유, 뭐 경유, 항공유, 아니면 플라스틱 뭐 이렇게 바꿔서 가공해서 파는 기업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좀 발전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존 가장 큰 이 탄소 포집 시설은 어디냐면 아이슬란드에 설치된 스위스 친환경 솔루션 기업 클라임웍스에서 만든 오르카라는 시설입니다. 이 오르카라는 시설은 뭐 상상을 해보시면 그냥 환풍기가 수백 대가 그냥 붙어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네. 지구 공학에서 공학에 가장 가까운 방법 같기도 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굳이 따지면. 네. 그래서 열심히 환풍기가 돌아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요. 지하 안반에 이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빨아들이냐? 아이슬란드에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평가 절하됐을 거라는 생각도 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네. 중국에 설치됐으면 그쵸. 더 빨아먹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선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했고요. 이는 자동차 870대가 연간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슬란드에서는 뭔가 직접적으로 느껴질 만큼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느끼지는 못하려나?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많이 포집돼서 이만큼 우리가 공기가 좋아졌어 또는 뭐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느끼진 못하겠죠? 그렇죠. 느낄 정도는 아니죠. 사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떠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막 괜히 더 피곤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산화탄소만 가득 찬 방에 들어가면 죽습니다만 그쵸?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연간 300억 톤씩 대기 중으로 뿌려져도 우리가 못 느끼지. 사실 그린하우스 이펙트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져서 문제를 삼는 거지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숨을 못 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쵸. 이거를 느낄 정도는 아니겠지만 연 4,000톤 정도로 포집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탄소 포집 기술은 대기 중에 설치를 해서 어디 언덕에다 설치를 해서 그냥 공기를 빨아먹는 수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네네.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시설에 설치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뭐 한 8개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더라 라고 하면 거기에 설치를 해서 한번 걸러내고
뿜어내게끔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내려와야 돼요. 이거 탄소 포집 기술 한 대에 100억인데요. 굴뚝이 8개시네요. 800억 내시고 이산화탄소 좀 절감하시죠? 라고 하면 어떤 민간 기업이 지구를 위해선 저희가 800억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러면서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도 아니고 다.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양산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면 정부에서 법제화를 시키는 거죠. 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온 건 어떻게 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뿜어져 나올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여기서 고민을 해보면 사실 비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나오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선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또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석유를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어쩌고 하는 얘기들을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너네는 플라스틱 펑펑 쓰고 석유 펑펑 쓰고 뭐 아폴로 13호 뭐 휘발유 태워가면서 달 갔다 오더니 우리 보고는 쓰지 말라 그러고 니들은 이제 다 컸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 석유도 쓰지 않아야 되고 친환경 에너지까지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시설에 탄소 포집기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막 유엔이나 뭐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뭘 만들어버리면 개발도상국에선 진짜 열받을 일이거든요.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긴 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 게이츠와 테슬라가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면 뭐가 나오도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중에 가장 상용화가 빨리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게 바로 이 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뭐 좀 여러 가지를 산발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애자라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인공나무, 뭐 생체 건물, 탄소 포집 기술, 바다에게 이산화탄소를 더 먹게 하자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건 모르겠고 애초에 태양빛이 들어오는 걸 줄여버리자. 일단 하얗게 하자. 그렇죠. 그 주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줄일까? ipsac이 좀 반딱반딱하게 하고 지붕도 하얗게 칠하고 사람도 하얗게 칠하고 도로도 하얗게 칠하고 바다도 하얗게 칠하고 구름도 하얗게 칠하자. 뭐 그런 부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인류가 벼랑 끝에 오면 그쵸. 합니다. 이게 소설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 대기 중에 미세입자 살포하는 거는 진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원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하나 얘기를 해보면요. 네. 우주에 커다란 그늘막을 설치하자. 우주에? 네,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나사의 기술력이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 태양과 지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떠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않고. 아니 그런데 빛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늘막을 그렇게 크게 설치하면 네. 태양빛이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구멍이 송송 뚫린 그늘막도 가능하다. 일단 부분적으로만. 네, 네. 우리가 그 구멍을 살짝 뚫어놓으면 우리가 구멍을 뭐라고 할까요? 빛에 가깝게 살짝 뚫어놓으면 그 구멍으로만 빛이 들어오지만 되게 멀리서 구멍을 뚫어놓으면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빛이 산란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게 구멍을 뚫어서 들어온 빛인지 그냥 들어온 빛인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넓은 그늘막을 세우되 구멍을 뽕뽕뽕뽕 뚫으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줄어들면서 인간이 보기엔 큰 차이가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알 것 같아요. 그 큰 차이. 지구가 알게끔 하는 거죠. 차가워지게 하는 거니까. 네. 어렵네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공상과학 같은 얘기긴 해서 이 부분은 좀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한 8가지 정도의 지구공학 기술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지구공학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공학이 물론 앞으로는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네.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이 중에 실제로 상용화나 실용성이 있는 애들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우리 삶에 실제로 오게 될 거예요. 뭔가 실제로 사람이 보기엔 똑같은 색깔의 옷인데 햇빛 반사를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기술이 우리 삶에 오게 될 텐데 이 지구공학의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구공학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네,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한 가지 예시로 미세 입자 살포하는 거 있죠? 네. 뭐 화산 폭발하고 지구 온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냥 맨날 화산 폭발한 것처럼 지구를 만들어버리면 지구가 0.5도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방법의 가장 큰 맹점은 인공으로 만들어낸 구름을 걷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 거면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인류가 자연계에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면 한 번 가하면 계속 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온 대기 중에 미세 입자를 살포해서 지구가 좀 차가워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차가워졌으니까 이산화탄소는 계속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쵸. 그 인공구름이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산화탄소 양에서 구름을 설치한 거지 더 많아질 걸 생각하고 구름을 설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구름을 설치해서 지구가 차가워질 동안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나중에는 그 구름이 없더라도 지구가 자정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동물이 그렇지 않죠. 인간은 살만해지면요. 네. 모든 것을 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구름 만들어서 해결된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이제 분리수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합심을 해서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대기 중에 미세 입자를 살포를 해서 이렇게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한 몇십 년 정도 시간을 벌어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전쟁이 터지거나 민족주의로 인해 분쟁이 생기거나 국가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 지구공학의 순환이 멈추게 되면 오히려 자연의 순환이 더 크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탈탄소를 완성하지 않은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의 지구공학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공학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메시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공학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구가 차가워지겠지,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지, 다 좋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 줄이는 것부터가 올바른 해결책이다 라는 거고 그걸 하면서 지구공학을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혹시나 이제 지구공학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듣고 과학자들이 어차피 해결해 줄 거니까 그냥 난 살던 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과연 인류는 자연의 순리에 마음대로 개입해도 되는가? 그 개입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이런 걸 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지구공학의 가장 큰 문제긴 한데요. 혹시나 지구공학으로 인해서 지구가 더 망가지거나 혹은 인류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경각심이 없어지는 상황은 없길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계속 해주셨지만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술이 고도화되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지구온난화가 더 빠를까 우리의 기술 고도화가 더 빠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또 희망을 얻을 수도 있고 네, 말씀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어쨌든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떻게든 길을 찾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우린 길을 찾을 것이다. 또는 우린 이미 망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고 기술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자. 맞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출생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20년 뒤면 지구가 망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해보고 기술의 희망도 한번 걸어보고.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그 뒷부분에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난리치던 게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쵸.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줄고 있고요. 중국이랑 인도가 거의 원탑 투탑이거든요. 그분들도 조금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좀 꺾였어요. 네. 증가하는 속도가 좀 꺾여서 좀 평평해졌는데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인 사실이긴 한데, 물론 이제 줄어드는 와중에도 계속 배출은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해결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와중에, 이제 지구공학에서 좀 뾰족한 수가 나와서, 그게 이제 같이 버무려지면, 어떻게 해결될 수도 있다. 약간 그쵸. 그런 약간 행복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죠. 절망감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죠. 뭔가 잘 될 것 같으니 나도 일조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